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전문투자 증시나침판 안지원입니다. 네, 시운투자 각도기 박상준입니다. 네, 오늘 드디어 사상 최고치. 사상 최고치예요? 돌파했습니다. 네. 예,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고요. 3,252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도 별로 안 오른 것 같은데 사상 최고치 좀 약하게 됐다. 그렇죠. 뭐 원래 흔히 개인 투자들 많이 매수했던 대형주들은 그렇게 크게 강세를 보이진 않았고요. 오늘 사실 빛낸 거는 두슬라라는 별명을 가진 두산중공업이 많이 올랐습니다. 왜 두슬라야? 갑자기. 사람 이름들 잘 지어. 대단해. 네. 원전 관련주들이 오늘 그래도 일단 박수 한번 칩시다. 사상 최고가.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래도 대형주들이 좀 올라오면서 1월 달에 좀 많이 물리신 분들이 조금 회복이 되어서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두산중공업을 과연 누가 그렇게 많이 투자를 했을까 생각이 들었는데요. 사실 네. 개인 투자자 순매수 상위권에 위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확인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거 피통하신 분들 많아요. 여러 죽인 주식이에요. 근데 이렇게 부활을 하네. 시총이 이제 13조 정도를 넘었거든요. 네. 거의 10년 만에 다시 회복을 한 셈입니다. 야, 어떻게 두중이 갈 거야? 아니 이건 알고도 못 사. 웬만하면 하도 그쵸. 질려가지고 이 주식은 장장 진짜 이건 딱 노렸던 사람들만 살 수 있는 그런 주식이 아니었나. 예, 사실 뭐 소형 원전 얘기는 저희가 한 달 전부터 그 전인가요? 계속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숫자로 계산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 그래가지고 사실 이렇게 좀 불확실한 게 더 오를 때는 또 더 오르는 것 같아요. 꿈이 있으니까. 그렇죠. 저 바이오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사실은 여기서 발전 관련 얘기는 아마 내가 제일 먼저 했을 것 같아. 사실 포지션도 굉장히 일찍 발전 관련해서 구축을 했는데 네. 사실은 내가 제일 피해자야. 발전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두산중공업하고 나하고는 1도 저하고는 상관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배 안 아파요. 공부 안 했으니까 당연히 못 먹는 거죠. 뭐. 그렇죠. 공부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괜찮아요. 난 남잘 되는 게 좋아. 하나도 배 안 아파. 괜히 배 아픈 것 같은데 그렇게 보이는 걸요? 뭐 이렇게 하지 마세요. 배 하나도 안 아파요, 정말. 네. 표정으로 드러납니다. 방글 배 하나도 안 아파. 네. 네. 뭐 사상 최고치인데요. 코스피는 뭐 0.37% 상승에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0.17% 상승했습니다. 떨어졌습니다. 0.17%. 오늘 오전에는 아주 험악했지. 네. 3분의 2 정도가 떨어졌으니까 모든 종목들에. 네. 오늘 뭐 하락장인 줄 알았는데 그래도 반등해서 끝났습니다. 코스피는. 네. 네,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코스닥 둘 다 매수를 했고요. 650억, 1,100억 가까운 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1,800억 매도, 코스닥에서 1,000억 매도했고요. 기관은 코스피에서 1,200억 매수, 코스닥에서는 뭐 30억 매수에 그쳤습니다. 네. 네, 한미 정상회담 이후 계속 원전 관련주들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원전의 핵심 설비를 공급하는 이 두산중공업이 지금 오늘도 한 27% 넘게 상승을 했고요. 그동안 이 탈원전 정책 때문에 주가가 많이 하락하다가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년 만에 오른 셈이고요. 네. KB증권의 이은택 연구원은 이제 원전의 원천 기술을 보유한 미국이 저비용 시공 능력을 갖춘 한국에 손을 내민 것은 중국이랑 러시아가 세계 원전 시장을 싹쓸이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국내 탈원전 정책까지 바뀔지는 미지수이나 분명히 희망적인 움직임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뭐 숫자로 어느 정도 수혜를 입는다라고 구체적으로 평가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지난 2일에는 빌 게이츠하고 이제 차세대 원전 기업 이제 테라파워가 버핏 소유의 전력 회사인 퍼시픽 코프와 함께 와이오밍주의 SMR 이 소형 원전이라고 불리죠. 이 건설할 계획을 밝히기도 해가지고 오늘 더더욱 상승세가 좀 많이 돋보였습니다. 네. 사실은 보통 이 정도로 해서 거래량 뻥 터지면 끝일 수도 있는데 혹시 두산중공업 보유하신 분들은 고민은 좀 한번 해보십시오. 네. 항상 그냥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전 안 갖고 있으니까 뭐 부러워서 하는 것도 아니고 질시를 해서도 한 건 아니고 보통 고점은 거래량 최다와 함께 오는 거니까 그냥 사심 없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우리 독일마을 분들이 저희들의 조언이 도움되어서 수익 많이 나셨다는 얘기 하셨잖아요. 네. 그런 댓글을 저희를 믿지 마시고 그런 댓글을 믿고 저희는 사심 없이 말씀드린다는 거는 꼭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어찌되었건 어제도 제가 이제 이것과 관련된 대담을 좀 했어요. 일요일 날 쉬지도 않고 미쳤어 지금.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친환경 생태주의자 중에 한 명을 뽑아보라면 녹색평론의 발행자였던 김종철 선생이었어요. 네. 근데 이 김종철 선생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날씨를 보니까 그 제러드 다이아몬드 있죠. 총균세를 지었던 분이 상당히 그 원전 관련해서는 부정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전에 김종철 선생께서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었는데 돌아가시기 전에는 날씨를 보더니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반인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 녹색 평론이라면 생태주의의 끝단이에요. 한국에서. 그런데 그분들 입에서 너무 심각해서 기후 변화가 아니고 기후 위기가 아니고 기후 재앙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니 차라리 이걸 막기 위해서 위험한 원전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찬성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런 정도의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총균세의 제러드 다이아몬드는 그 2014년 대담에서는 앞으로 우리에게는 50년밖에 남지 않았다. 라고 얘기했었는데 최근에는 뭐라고 했느냐? 더 줄어들었어. 지금 그런 정도의 상태라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요. 이건 제가 원래 한국 장정 같은 데 따로 해야 되는데 ESG가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자본들이 기후변화 상황들이 너무 심각한데 생태주의자들의 그런 얘기를 처음에는 무시했다가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돈벌이 수단으로 ESG를 끌고 나온 거야. 냉정하게, 아주 냉철하게 얘기를 해주면. 그래서 이거가 중요한 그 투자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실물적으로 언제 어떻게 될지는 그거는 모르겠어, 솔직히. 네. 그리고 뭐 주가가 두산중공업이 많이 올라가는 만큼 목표 주가도 따라서 계속 올리고 있는데요. 뭐 K증권은 이제 17,000원이었던 목표 주가를 거의 3배 가까이 올렸고요. 52,000원까지. 현재가는 근데 61,400원입니다. 근데 현재 그 1분기 실적 보셨어요? 영업이? 그래요. 영업이익이 높아요. 높아서 현재 주가가 정당화 이런 영업이익을 꾸준히 앞으로도 계속해 준다면 굉장히 뭐 1분기 실적 분석을 안 해봤어요. 네. 두산중공업. 그런데 실적 자체만 봐서는 지금 두산중공업이 비싸냐라고 얘기하기는 1분기 영업이익이 너무 좋긴 했어요. 근데 제가 분석 안 해봤습니다. 분석 안 하고 얘기하는 거니까 파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뭐 이 외에도 관련 업종들이 다 올랐는데요. 한국전력도 5% 가까이 상승을 했거든요. 뭐 자회사들은 뭐 원전 관련해서 뭐 오를 수도 있는데요. 오늘 충전용 전기 충전용 요금도 오늘 인상을 하게 됐다는 무슨 소식이 충전요금이요? 밝혔습니다. 전기차 충전 요금 그렇죠? 인상인데요. 예, 충전용 전력에 부과하는 전기요금 기본 할인율을 50%에서 25%로 줄였고요. 전력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전력요금 할인도 30%에서 10%로 줄였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충전용 전기요금은 완속 충전기 기준으로 1,195원에서 1,782원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요. 급속 충전기 기준으로는 1,290원에서 1,935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그래도 아직은 내연기관차 대비는 한 연료비 부담이 한 3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아직은 낮은데요. 그래도 이렇게 상승세가 좀 계속되면은 내년까지도 계속 올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체감으로는 계속 올라갈 예정이고요. 지금은 2년 전에는 1kW당 100원 정도 수준이었는데 현재는 300원까지 올랐고요. 내년 7월이면 이 할인 요금을 전면 폐지한다고 해요. 할인 제도를. 그래서 뭐 400원 정도까지도 올라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당연한 거죠. 네, 그렇죠. 당연한 수수입니다. 제가 이거 전기차는 발전 대란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속 쓰려. 나 전기차 살 건데. 아직은 그래도 많이 싼 것 같아요. 내연기관 전기차 대비. 살 건데. 지금 몰고 다니는 사람이 최고 좋구나. 네. 네. 그리고 뭐 연료비 연동제도 이제 실현이 되면은 사실 한국전력 주가에는 앞으로도 더 기대가 보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법인세율이 15%로 결정이 됐다고 주말에 소식이 나왔었잖아요. 옐런 의장이 계속해서 얘기했던 부분이고 저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15% 최저 15%라고 결정하자고 얘기했던 거죠. 네. 그래서 국내 대기업들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처음엔 좀 없지 않을까 싶었는데 꽤 많더라고요. 많아. 예. 네. 뭐 파나마, 버진 아일랜드, 뭐 케이만 제도 이런 조세 피난처뿐만이 아니고 뭐 싱가포르, 홍콩, 아일랜드도 이제 기존의 실효세율이 15%가 안 됐다고 합니다. 네. 굉장히 쌌다고 하는데 뭐 이런 데 소속돼 있는 것들도 이제 전부 다 15% 실효세율을 적용을 받을 것 같고요. 기존에 이제 적용받던 세율과 이 15%의 차이는 그 해당 국가에 내야 된다고 합니다. 한국 기업들은 한국 정부에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네, 삼성, SK, LG 등의 대기업 집단들이 대부분이 대상이 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러겠죠? 각 대기업의 이제 역외 법인들은 삼성이 한 59개 정도 있고요. SK가 57개, LG가 34개, CJ가 33개, 현대차가 25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실효세율이 낮았던 세계 곳곳의 조세 회피처들은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 이탈 사례가 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한편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세금을 내게 하는 이 디지털세라는 것도 있죠. 이것도 이익률이 10%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만 대상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 SK, LG 등의 이익률은 10% 미만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해당이 안 된다고 하고요. 구글이나 페이스북에 이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많이 적용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법인세를 많이 내면 뭐가 떨어진다? 순이익이 떨어지죠. 순이익이 떨어집니다. 예, 퍼가 올라가요. 네, 네, 그렇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네, 그리고 LNF가 오늘 한 6.4% 올랐습니다. 그동안 좀 전기차 관련주들이 좀 조용했는데요. 네, 예, 오늘은 호재가 좀 떴습니다. LNF는 미국 전기차 업체하고 이제 양극재용 핵심 소재 판매를 위한 장기 계약을 체결을 했다는 소식이 밝혔는데요. 아직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명시는 안 했습니다. 뭐 비밀 유지 계약 때문에요. LNF는 작년 12월에 LG에너지솔루션과 2년 단위 1.4조 원 규모의 판매 계약 체결을 했었고요. 올해 4월에도 SK이노베이션과 1.2조 규모의 판매 계약 체결을 했었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미국 글로벌 전기차 업체까지 확보를 한 셈이고요. 이번 1차 납품 물량은 한 300억에서 500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 LNF는 계속 캐파를 늘리고 있는데요. 이런 수주 대응을 위해서 22년 말까지 2,300억을 투자를 해서 연 4만 톤 규모의 양극재 생산 능력을 12만 톤까지 상향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 사실은 소재 업체들은 계속 매출이 엄청나게 늘어날 거예요. 마진을 보호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네. 그리고 오늘 이베이 코리아 매각 본입찰이 시작이 됩니다. 네. 네, 신세계와 롯데가 좀 주력 참여자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요. 각각 네이버, 카카오를 우군으로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베이 본사는 한 5조 원 정도의 인수가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인수 유력 후보들은 한 3조 원대. 그러니까 가격이 계속 올라가네요. 5조면. 네. 그래서 좀 간극이 아직 큰 편이긴 합니다. 네, 현재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은 네이버가 18%, 쿠팡이 13%, 이베이가 3위거든요. 12%입니다. 그래서 밑에 어떤 업체들이 이 이베이를 인수를 하게 되면은 순위가 확 바뀌는 상황이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이 예상이 되고요. 지금 뭐 또 11번가하고 여기 아마존하고 손잡는 뉴스 나오고 돌고 있고요. 네. 네. 자, 이거 완전 유통 지금 파란의 유통 시장입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근데 쿠팡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약점이라고 불리면은 이 이베이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쿠팡처럼 직매입 구조가 아니거든요. 전부 다 이제 중개형 구조라서 수수료만 이제 매출로 인식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건 좀 약점으로 거론이 되긴 합니다. 강점이 될 수도 있지. 경기가 나쁠 때는 안 팔리면 지금 잘 팔리니까 안 팔리면 강점이 될 수도 있죠. 온라인 이커머스에도 한파가 올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세상 어떻게 알아?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죠. 네. 코로나가 올지도 몰랐듯이. 그럼 정해진 상황은 없는 거예요. 예. 반면에 이제 금융지주 이전에 이제 배당을 이제 정부에서 제한을 해가지고 실망을 한 분들이 많았을 텐데 2분기에는 이제 중간 배당 가능성도 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금융당국이 은행의 순이익의 20% 이내로 배당할 것을 권고를 했습니다. 네, 배당 성향 20% 이하로 낮춰라는 얘기죠. 네. 이 권고안 조치가 6월 말에 종료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조만간 이제 금융당국이 시행할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하는 대로 반기 배당에 나설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관련 서류 제출은 11일까지라고 하고요. 네.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것은 이제 거시지표 변화에 따라서 이 시나리오 각각의 가정이 있거든요. 이거에 따라서 대손 충당금, 자본 비율, 순이익 등에 미치는 영향을 은행들이 자체 테스트를 해서 결과지를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괜찮다 싶으면은 이제 배당을 해도 괜찮을 정도의 이 결과가 나온다면 배당을 늘릴 수도 있겠죠. 한 금융지주에서 이제 언급한 바에 따르면요, 배당 제한 조치가 끝난다면 그동안 낮았던 배당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배당할 계획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배당 확대가 결정이 되면 단기 상승은 가능하겠죠. 근데 이제 현재 컨센서스를 보면요, 올해 내년도 이제 배당 컨센서스를 보면은 이미 작년보다는 많이 배당 성향이 높아질 것을 이미 가정을 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생각보다 그렇게 큰 호재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싸잖아요. 네, 아직 쌉니다. 분명히 싸죠. 네, 분명히 싸요. 네, 여기서 주가가 많이 올라도 할 말은 없죠. 그렇죠. 장이 좋아지면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죠. 네. 네. 그리고 이제 6월 들어서 아직 6월이 얼마 안 되긴 했습니다. 1일부터 4일까지 데이터인데요. 개인 투자들이 다시 곧버스를 매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치겠다. 순매수가 지금 2천억 원 규모이고요. 나침반 말 안 듣네. 나침반 말 안 들어. 좋지 않아. 알 수 없죠. 주가의 향방은 알 수 없죠. 알 수 없지만 네, 그렇습니다. 네. 반면에 기관 투자자들은 이제 레버리지 ETF를 좀 산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1일부터 4일까지밖에 결과가 아니라서 굉장히 좀 짧은 기간이긴 합니다. 개인들의 이달 순매수는 포스코 다음으로 곧버스가 2위였습니다. 다만 이제 5월에는 곧버스는 이제 순매수 상위에 없었고요. 이달 들어서 3,200포인트를 넘자 이제 다시 하락 배팅을 시작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도 이제 개인과 같이 곧버스를 387억 원어치 순매수를 했고요. 박스권 장세를 예상하는 모습이죠. 다만 규모는 좀 작습니다. 판단하기에는. 외국인들한테 300억은 그냥
껌값 양념이지, 양념. 양념. 고춧가루지. 음. 간장에 붓는 고춧가루도 안 돼. 네, 예. 혹시 몰라서 한 발가락 하나 정도 담가본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음. 어쨌든 이 시장을 예측하려는 모습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아마 외국인들은 곱버스를 네이키드로 산 게 아닐 거예요. 그럴 수 예, 있죠. 주식을 사놓고 거기 일부러 이렇게 포지션을 이렇게 섞어서 네,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근데 개인은 네이키드일 거 아니야. 네이키드겠죠. 자신감이 있는 거지. 잘났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 시장에서 실패합니다. 네. 시장 예측. 저도 옛날에 이거 해봤어요. 아주 옛날에 이거 처음에 ETF 나왔을 때 어쩜 그렇게 거꾸로 잘 맞죠? 저만 그런 게 아니야. 아주 큰 돈 번 친구도 있는데 그 친구도 이것만 하면 거꾸로 잡아. 그래서 한때 이런 게 있었어요. ETF만 하는 상품이 있었어요. 금융 상품이 운용해주는 있죠. ETF 랩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네. 그 친구 주식 아주 잘하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운용한 계좌 결과를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 왜요? 거지 같은 수익률이 나와 있어. 작성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아무리 주식을 잘해도 시장 못 맞추는 애들이 부지기수예요. 근데 다들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는데 안 맞아. 네. 그리고 뭐 레버리지 상품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내 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갈수록 비용이 많이 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주가가 만약에 계속 주가 지수가 안 움직인다라고 네. 해도 이 레버리지 비용은 계속 나가기 때문에 수익률은 좀 안 좋을 영향이 있고요. 제가 오늘 좀 이따 배진한 저기 어디 TV? 뭐 거기 잠깐 나갔는데요. 이거 어떻게 하면 개인 성공하느냐는 걸 물어보더라고요. 질문에서. 여기서 잠깐 먼저 말씀드리면 작지만 성공의 경험을 빨리 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모험을 걸지 마세요. 화투판이 아니고 경마장이 아닙니다. 성공할 수 있으니까 성공할 수 있는 경험을 얻으셔야 되는데 이건 뭔가를 많이 거는 행위예요. 이런 거를 없애는 게 더 빠르게 돈 버는 방법이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리포트 내용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요. 공모주 따상 위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이라는 리포트입니다. 지금까지 공모주들 굉장히 핫했잖아요. 네. 청약 열기가 엄청났는데 그 뒤에 불편한 진실이라는 내용이고요. 최근 1년 동안 상장된 77개 기업의 시초가 대비 지난 5월 31일 종가 수익률을 한번 봤거든요. 평균적으로 6.8%가 마이너스입니다. 네. 공모가 대비 따상을 기록하는 등 상장 초반에 인기가 고평가를 좀 만든 게 좀 원인인 것 같고요. 최근 1년 동안 근데 코스피는 한 60% 가까이 상승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리고 이제 60% 상승한 것뿐만 아니라 그 와중에 거의 이렇게 올랐어요. 코스피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네. 이런 시장에서 시초가에 잡았을 때 마이너스 수익률이다. 이거는 확실하게 좀 의미하는 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따상하는 종목 처음 거래될 때 잡았다 이거죠?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상한가로 시작해서 한 번에 쫙 올라간 걸 잡았을 때 거의 손실이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거의 대부분 그렇죠. 그리고 문제는 이제 상장 당일에 77개 종목을 분석을 했잖아요. 근데 상장 당일에 한 개 종목을 제외한 나머지 76개 종목은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했습니다. 개인만 당연하지.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미 사전에 들고 있었던 장 외에 프리 시장에서 이걸 뭐라 그러지? 상장 전 시장에서 아주 싸게 갖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일부 물량은 바로 팔 수가 있어요. 바로 팔죠. 그리고 그 연수익률 환산이 중요한 기관 투자자들은 공모로 받은 주식 볼 것도 없어요. 무조건 팔게 돼 있어요. 이건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그 무조건 파는 세력이 있다는 건 꼭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은 그렇게 의무 보유 확약을 그렇게 많이 안 거는 움직임도 많다고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뭐 상장 되자마자 바로 파는 움직임이 좀 크고요. 의무 보유 확약을 걸면은 사실 더 많은 수량을 공모 때 배정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걸 포기하고서 의무 보유 확약을 안 건다는 거는 채권 투자하듯이 하는 거죠. 무위험 수익률. 완전 무위험 수익률 아니야. 완전 땅 찍고 헤엄치기. 네. 그렇죠. 그래서 개인들은 여기에 밑밥이 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뭐 공모주에 참여하는 거는 좋지만 따상이 됐을 때 시초가에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위험하다. 그럼 공모를 받아서 그거 팔 생각을 해야지. 이거 안 돼. 진짜 안 돼. 네. 네. 그리고 공모주 관련된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요. 이달 20일부터는 이제 여러 증권사에 중복으로 청약을 하는 게 안 된다고 합니다. 네, 기존까지는 이제 여기 증권사에 개설하고 저기 증권사에 개설해가지고 둘 다 청약을 넣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제는 그게 20일부터 막힌다고 하고요. 하반기에 상장할 가능성이 있는 이제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도 이 규제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오늘 드디어 우리 나침반님께서 지난 주말에는 이제 대담자로 나서서 아주 훌륭한 대담의 능력을 대담의 기술을 보여주셨는데요. 네, 오늘은 보도 채널인
연합인포맥스에 나가셔가지고 한국 시장이 어땠는지 정리를 한번 해드리는데 아마 역대 거기 연합인포맥스에서 나온 시장 정리자들 중에 가장 뛰어난 그런 솜씨를 보여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연합인포맥스 저녁 8시 생방송이니까 우리 그 각도기 TV 시청자분들은 가셔서 어머 뭐 나침반이야 막 이러면서 댓글 좀 많이 달아주세요. 깍 이러면서. 네. 근데 좀 걱정이 됩니다. 제가 준비해온 게 이제 직전에 좀 많이 수정이 될 것 같아가지고 내용은 오늘 나온 내용 한 절반 나오는 거죠?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이. 또 그렇게 많이는 포함이 안 될 것 그래요? 같아요. 네. 남의 가게 가서 너무 열심히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멋있는 모습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전국구로. 네, 요즘에 네. 뭐 시황 방송이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여기저기서 안 들리는 이런 약간 저만의 생각, 독특한 생각을 말씀드리려 했더니 네. 그것보다는 약간 전반적인 설명을 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뭐 관련해서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뭐 속에 있는 거는 제가 또 옆에서 물으면서 끌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사회자로 나오시죠? 하루만. 일주일에 하루만. 네. 제가 설문조사 한번 했었잖아요. 타 방송에서 저를 자꾸 부르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했더니 한 56대인가 58대 40 몇으로 나가라 그러셨어요. 절반은 나가지 말란가요, 그러면? 의외로 많더라. 42%인가 44%는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의외로 많았어. 그래서 고민을 한참 하다가 하루만, 네, 하루만 제 몸에 무리가 안 되는 정도 수준에서 너무 SOS가 강하게 와가지고 거기 가서 좀 분위기를 조금 퀄을 좀 높여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 알겠습니다. 저녁 8시 연합인포맥스 유튜브입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